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참 어지럽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남긴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준이 시장의 예상과 비슷한 수준의 발표를 하면서 강세 랠리를 벌일 것처럼 움직였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상승폭을 반납했고 다시 박스권 내지는 약세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36,000달러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 미디어를 중심으로는 파월 의장이 이전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3월을 시작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자세히 따져보면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지 안 하겠다라는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결정적인 여지를 남겨둔 모호한 발언이었다. 오히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호재라면 호재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직 변수들을 더 따져봐야 하는 만큼 그게 3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를 명확하게 못 박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상황을 반영한 데이터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결과가 3월 연준의 의사결정의 방향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이 막바지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아직 상장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목표가 기업 공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건데 왜 지금 타이밍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더 강경한 매파적인 스탠스로 돌아선 것이라면 비트코인이든 주식시장이든 아마 더 큰 폭락장의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확실한 건 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연준 FOMC 회의 직후에 39,000달러 돌파를 시도할 정도로 강한 반등세를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현재 36,000달러 전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추가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래저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2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 중반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황소 세력의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저항선인 37,332달러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438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까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영역이다. 여기서 하락할 경우에 곰 세력은 32,917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인데 이게 성공하면 3만 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4만 달러를 돌파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4,935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종가 마감을 하면 조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후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48,750달러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위로 튈 듯하다 다시 아래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게 만든 미국 연준 회의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위험이 있고 노동시장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할 상당한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책 대응은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정책 궤도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연준 입장에서 크게 바뀐 건 없지만 다만 구체적인 시작 지점을 못 박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의 경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일 안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 공급망 이슈 해결에도 당초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연준은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노동시장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다. 대차 대조표는 필요에 비해서 규모가 꽤 크다. 상당 부분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차 대조표 축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워낙 말 바꾸기를 잘하는 아저씨다 보니까 곳곳에 또다시 말을 바꿀 수 있게끔 수사적인 장치를 해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1월에는 금리 동결,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상 단행 이런 건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3월부터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3월에 할지 안 할지 아직 몰라.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테이퍼링은 3월에 끝내고 긴축의 절정인 대차 대조표 축소는 당장은 안 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매번 회의마다 금리 인상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부분이 더 매파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사실 결정된 사안을 놓고 보면 변한 것도 없고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 4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인데 매번 회의 때마다 올릴 경우에 7번을 올리겠다라는 것이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게다가 실물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의 회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파적 표현을 하긴 했지만 불확실성을 더 키우면서 모호한 여지를 많이 남겼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 평가 역시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트 얼라이언스 증권사의 분석가인 앤드루 브레너의 경우에는 파월 의장은 성명서보다 기자회견에서 훨씬 더 매파적으로 발언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타격을 입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서비스의 러셀 프라이스는 연준이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성을 보이긴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모든 명확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 여전히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의 경우에는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양적 긴축에 대해 짧은 원칙에만 합의했다. 기준금리가 핵심 정책 수단이고 보유 채권은 오래 들고 간다는 것이다. 목표 금리 범위를 인상하는 과정 이후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그건 3월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의 성명서에 양적 긴축의 규모와 속도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몇 차례 더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막연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도 없고 코로나 변수와 경제 상황의 추이를 좀 더 살펴보면서 예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모호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상업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 5스타 은행이 미국 상업은행들 가운데 최초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 NYDIG와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 매매와 보관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통 금융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을 매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 옵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 NYDIG의 기술 지원으로 고객들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망해가는 것 같아서 어쩌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이런 변화 상황들 면밀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연준 회의 직후에 2,700달러 돌파에 성공했지만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2,500달러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2,850달러 선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 가격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약세 흐름에 동조하면서 2,150달러 선까지 밀렸지만 26일 최고 2,700달러 선까지 회복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더가 강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2,850달러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이더가 3,000달러 선 지지를 확보했을 때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더 떨어지면 어쩔까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3,000달러 선 지지가 확보된 경우 그 상황을 확인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켓이 우페드히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1월 24일 2,159달러까지 갔다가 급등한 것은 황소 세력이 낮은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황소 세력의 지속적인 매수는 다시 이더 가격을 채널 안으로 밀어넣었는데 이제 매수 세력은 2,652달러 간접 저항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966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 부근에서 강력한 곰 세력의 방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2,966달러에서 하락하면 트레이더들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럴 경우에 곰 세력은 다시 2,159달러로 끌어내려서 하락세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 XRP 역시 거의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 직후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뒤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소폭 상승해서 0.6달러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라켓이 우페드히에는 XRP는 지난 며칠 동안 0.65달러와 0.54달러 좁은 범위 안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건 황소와 곰 세력 모두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큰 베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0.7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과매도 부근의 RSI는 곰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0.64달러에서 하락하면 0.5달러 심리적 지지선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반면 황소가 0.64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0.7달러 도전에 나설 수 있고 이 저항선을 뚫으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9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플 SEC 소송이 막판 스퍼트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SEC의 뻘짓이 추가되면서 이래저래 SEC가 수세에 몰린 상황 연이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기업 공개에 대한 입장을 다시금 꺼내들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리플의 목표는 기업 공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리플의 우선순위는 IPO가 아닌 SEC와의 법적 공방이다. IPO 계획 추진을 위해서 소송건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앞서 2020년 1월에 리플이 1년 안에 상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그해 12월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IPO 계획 자체가 엉클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소송 이슈가 꽤 예민한 마무리 국면을 향하고 있는데 갈링하우스가 지금 이런 타이밍에 다시금 기업 공개 이슈를 꺼내들면서 그만큼 소송 이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송 그 이후 상황을 하나씩 지금부터 풀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SEC와의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 그 다음이 리플의 기업 공개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사가 현재 엄청난 악재에 발목이 붙잡혀 있지만 동시에 이거 하나만 잘 정리가 되면 엄청난 호재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리플이 최근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다시 사들이면서 기업 가치가 150억 달러로 상승했다라는 점도 보도가 됐는데 이런 상황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종합하면 기업 공개를 대비한 일련의 전략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나스닥 상장 기업이 되면 블록체인과 핀테크에서 모두 기술력을 인정받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특징점을 지닌 기업이 되는 것인 만큼 여러모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말바꾸기를 보고 있으면 중국의 입장 변화 전초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러시아 재무부 국장이 총대를 메고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는 러시아 중앙은행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 몇 가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목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시켜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대놓고 러시아 중앙은행을 압박했는데 결국 암호화폐 산업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시그널이어서 이런 입장 변화, 중국의 입장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이고 비트코인 역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인 수준의 악재가 생긴 건 또 아니어서 어쩌면 당분간은 큰 폭의 박스권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의 답답함을 더 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짜증내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소식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 정보 트래킹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조금은 더 의미 있는 대응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힘든 상황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 시장 전략 짜시는데 참고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